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가요? 자, 오늘 할 차례가 3방식이죠. 감정평가 3방식 320쪽입니다. 오늘 또 문제를 좀 풀고요. 그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이제 부동산 특성인데, 부동산 특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과의 연결이다. 옳은 것은 1번의 부동성.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필요하며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이 되게 한다. 다 맞죠? 1번이 바로 옳은 말입니다. 2번은 부중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제약되죠. 이건 맞고요. 부분적인 용도 시장에 있어서도 토지의 절대량은 고정된다. 그 뒷부분이 틀렸죠. 용도 시장에 있어서는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영속성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는데 뒷부분에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가 틀렸죠. 개별성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개별성에 부동산은 그 구성 요소에 따라 차별화되어 구별이 용이하므로 표준지 선정이 용이하다.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른 토지를 대표하려면은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쉬워야 돼요.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통점. 근데 다 제각각이라면 누가 누구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며 토지의 협동적 이용을 강조하게 한다. 이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증성입니다.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서 희소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뒷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오늘따라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다 제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 마이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이제 메이크를 이렇게 보고 적극 다른 데 가서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 계산 문제 시장 수요 함수죠.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각각의 수요 함수를 준 거죠. 두 사람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QA 더하기 QB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죠. QA가 뭐예요? QA가 300-4P고 더하기 QB가 뭐예요? 200-3P인가요? 그럼 200과 300 더하면 500이고 마이너스 4P와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7P 이거는 그냥 그저 줍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사실 골치 아파요. P가 왼쪽에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P가 왼쪽에 있고 예를 들어 300-QA 4QA 여기 있고 이제 뭐 200-3QB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은 좀 골치 아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QA, QB를 더해야 되는데 QA, QB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 넘겨서 4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통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푸실 분들이라면 그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넘겨서 4로 나누고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요 Q의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추는 게 요령이에요. 그게 더 쉬워요. 넘겨서 나누기 하기보다는 요 4와 3의 최소 공배수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12죠, 12. 요 12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을 곱하고 여기는 4를 곱하는 거예요. 위는 3을 곱하면은 3P는 3을 곱하니까 900-12QA가 되고요. 밑에는 4P는 4를 곱하니까 800-12Q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옮기면은 12QA가 되는 거예요. 12QA는 900-3P. 이제 분수가 안 보이는 게 장점이죠. 이렇게 푸는 거는. 분수가 없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800-4p 하죠.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12QA와 12QB니까 QA 더하기 QB 공통으로 12가 있으니까 12를 그냥 바깥으로 묶어내버리는 거죠. 그럼 800이 아니고 1700이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더하면은 800 더하기 900이 되니까 1700 7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뭐로 바꾸면 돼요? QM으로 바꾸면 되죠. 12QM은 1700 7p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 QM을 왼쪽으로 둘 수도 있죠. 그럼 양쪽을 이제 12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1700, 12분의 7p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어떻게든 관계는 없어요. 어떻게든 관계는 없는데 혹시라도 여기 개수가 이렇게 QA, QB가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숫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통일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푸는 문제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푸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그냥 바로 패스하는 겁니다. 그게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있고 이게 개수가 다르다. 그럼 난 패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왼쪽에 있으면 할만하다. 푸는 거. 또 몇 배인가 문제 있었죠. 몇 배. 몇 배인가 문제는 두 배 하면은 2분의 QM, 3배 하면은 3분의 QM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순환은 일정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이 말도 안 되고요. 주택 건축의 동향을 상업용 부동산 경기 지표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 경기 순환과 대체로 역순환한다. 요거는 맞죠? 주거용 부동산은 그런 편이고요. 다음에 4번에 일반 경기에 비해 그 저점이 낮고 정점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저점은 낮지만 정점은 높죠. 그래서 틀렸고요. 하향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과거는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과세소득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맞죠? 옳은 말이고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정책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료 보조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가는 만큼은 누구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보조해 준 효과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정부의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 효용을 증대시키고 단기적으로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일단 임대료를 보조받으면은 저소득층들의 효용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보조받은 돈으로 어떻게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 장기 하잖아요. 이게 임대료 보조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임대료 보조하면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조를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만큼은 임대인도 혜택 본다 그랬죠. 이게 이제 기존 임대인도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 임대인들이 초과이윤을 얻으면은 공급을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장기 효과죠. 이게 단기고요. 이게 장기죠.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대료는 내려가겠죠. 그럼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 공급 증가하는 게 자 올라갔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초과이윤을 얻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얻다가 이제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공급 증가는 이게 달동네라 그랬잖아요. 달동네에서 공급 증가하는 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향여가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괜찮게 사는 동네 그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낡아지는 것들이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쪽으로 하향여가가 돼요. 그러면 이쪽 시장에서는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여기 하향여가 되는 만큼 여기는 늘어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하향여가 돼서 부족한 만큼을 신축을 통해서 공급 증가해요. 그게 이제 이런 매뉴얼이 임대료 보조하면은 그게 이제 달동네 그리고 옆에 잘 사는 동네 이게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이게 물 흐르듯이 가는 거죠. 여기는 하향여가를 통해서 이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여가라는 게 어떤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하향여가다. 요것까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번까지 맞고요. 4번은 임대료 보조로 인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의 임대료를 상승시켜 저가주택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초과이윤. 그 다음에 5번에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초과이윤은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주택이 하향여가 되게 하고 고가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고가주택 시장의 공급자는 손실을 보는 게 아니죠. 이게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5번은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 2, 3, 4번이에요. 1, 2, 3, 4번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의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며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정의를 말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것은 주어진 위험에서는 요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요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위험도 더 많이 부담을 해야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향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일반적 행태는 위험 혐오적 태도이며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합리적 목적은 기대 효용의 극대화에 있다. 자, 이 기대 효용이라는 표현인데요. 기대 효용이라는 말은 뭐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뭐 중요도는 조금 낮고 난이도는 높은데 한 번쯤은 뭐 들어보십시오. 그냥 효용 아니고 기대 효용 하잖아요. 기대 효용이라는 말은 이제 기대값에 대한 효용 이런 의미예요. 기대값, 예상치. 예를 들어서 이제 탁구공이 여기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여기 이제 1억이 하나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꽝이에요. 1억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꽝. 자, 여기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공을 한번 뽑았을 때 기대값, 평균 똑같은 말이에요. 기대값이 얼마예요? 한번 뽑을 때의 기대값 평균과 같아요. 이거 우리 가중평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처럼 10분의 1의 확률로 얼마예요? 10분의 1의 확률로 1억, 10분의 9의 확률로 0. 그래서 평균 1000만원. 그리고 이제 1억을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공 하나 다 나누면은 1000만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10분의 1, 0.1 곱하기 1억 플러스 0.9, 10분의 9죠. 0.9 곱하기 빵 해서 1000만원.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기는 효용, 이걸 기대 효용이라 그래요. 자, 그럼 비교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면, 옆에 1000만원 현금이 있어요. 현금. 1000만원 현금. 요거는 기대값 1000만원이에요. 자, 이거 들고 갈래요? 요거 한번 뽑을래요? 요거 가져가는. 그러면은 요것의 효용이 더 큰 거죠. 똑같은 1000만원이라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한 1000만원의 효용이 더 크잖아요. 기대값 효용은 더 작습니다. 왜? 이거는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존재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매기는 효용을 뭐라고 한다? 기대 효용이라고 해요. 똑같은 1000만원이라도 그렇습니다. 됐나요? 근데 똑같은 1000만원이라도 얘가 더 높다는 이 소리는 이게 위험이 크다 이 소리잖아요. 위험이 더 적으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5천만원짜리 두 개를 써놓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거 들고 갈래요? 한번 뽑을래요? 아, 이제는 뽑아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래도 안 뽑는 사람은 이제 2천만원씩 5개를 해놓으면 2천만원씩 5개 해놓고 1000만원 넣고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이게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집단이 다른 집단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확실한 1000만원을 위험이 있는 1000만원보다도 확실한 1000만원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집단이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게 기대 효용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한 돈에 대한 효용이 아니라 예상치가 그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값에 대한 효용. 이게 기대 효용. 근데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대값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늘 기대 효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기대 효용의 극대화, 이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대 효용의 극대화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나죠. 자, 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를 갖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위험, 선호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 회피형인 거죠. 4번 틀렸죠.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것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근데 더 완만한 사람이 공격적이에요? 또 가파른 사람이 공격적이에요? 더 완만한 사람이 공격적이죠. 이런 사람이 더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 하고 이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죠. 그러나 자본 회수기간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2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은 자본 유입의 현가와 자본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요거는 내부 수익률에 대한 표현이죠. 틀렸고요. 순영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초기 현금 투자가 큰 사업을 선택한다. 이게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순영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거 바뀌어 있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7번은 다음은 저당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 유동화는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맞고요. 다음에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과의 끊임없는 자금의 순환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차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계속 순환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투자자들도 돈이 한계가 있죠.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을 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3번 1차 금융기관은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화시킬 필요는 없으나 2차 금융기관은 반드시 저당권을 유동화시켜야 한다. 요거 틀려서요. 2차 금융기관도 반드시 유동화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은 원래의 자금 수요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맞죠? 원래의 자금 수요자가 차입자잖아요. 1차 저당 시장의 수요자였습니다. 다음에 투자자들이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떨어진다. 그렇죠? 증권 수익률이 직접 저당을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떨어지죠. 그게 더 안전한 만큼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부동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등성.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 수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분석의 내용이다. 이거는 지역경제 분석의 내용이 아니고 시장성 분석의 내용입니다. 넓은 의미로 분류할 때는 시장 분석의 내용이라고 하면 되고요. 좁게 분류할 때는 시장성 분석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시장성 분석이란 그 대상 개발 사업을 놓고 구체적으로 물건 놓고 얘기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시장 분석이란 특정 유형의 부동산 및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수급 분석이죠. 여기서는 조금 더 넓게 부동산 서비스까지도 살펴봤죠. 사실은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이요.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밑에도 나오지만 그 4번 지문에도 나오죠. 시장 분석을 하는 이유는 소유자에게 최유효 이용의 판단, 투자자에게 개발업자죠. 개발자에게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감정평가사에게는 시장가치 추계를 위해서도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5번의 지역경제 분석이란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토대가 되는 분석이잖아요.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산업구조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는 거죠.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격의 본질은 가치죠. 그래서 가격이 가치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표현된 것이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가격이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가 아니라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죠. 이거 지난주 했죠, 이거. 가격이 본질이다. 가치가 본질이다. 가치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가치가 1억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1억 3천에 거래된다. 이건 뭘 뜻한다 그랬어요? 이게 거품이 낀 거예요. 거품. 그러면 나중에 얘가 1억 3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치가 1억 3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거품이 빠져서 가격이 1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이 가격이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 이 가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1억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여기 거품 끼었다가 저평가되었다가 결국은 어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격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요? 가치 1억 근처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표정들이.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제가 시간만 좀 더 많으면 끝까지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의 호기는 없습니다. 10번을 보시면 다음에 환원율을 산정하는 식 중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5번 지문 안 했나 참. 4번 지문
물가가 하락하면, 자, 이건 인플레, 디플레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5번은. 디플레잖아요. 물가 하락하면.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일본에서 20년간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계속 디플레가 발생했잖아요. 디플레가 발생하면은 1년 전에 1억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뭐 9,9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디플레가 발생하면 1년 전에 1억 주고 자동차 살 거를 이제 1년 지나면 9,900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현금 갖고 있으면은 이거 굳이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 없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일본의 금고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잖아요. 금고. 굳이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 없이 현금 들고 있어도 1년 지나면은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은행에 안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금고에 넣어놓으면 되지, 현금으로.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 대지진 그 쓰나미 왔을 때 집이 다 막 떠내려갈 때 금고도 많이 떠내려갔대잖아요. 금고도, 예, 집에 있던 금고. 예, 아무튼. 이 디플레가 발생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은행에 돈을 안 맡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저금리가 되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0번은 지지저저죠. 요거는 중요하죠. 공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거 공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기억에는 지분 배당률이 들어가고 니은에는 저당 상수가 들어가죠. 됐죠? 자, 이제 감성 평가 3방식. 자, 일단 3방식에서는 용어들을 익혀 두셔야 되죠. 3방식에 비용성에 근거한 무슨 방식이에요?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이 있고요. 또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공급자 측면의 가격이라 할 수 있어요. 원가 방식은. 수익 방식은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나는 무대. 뭐예요? 시장성의 원리.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뭐라 할까요? 이 학문이나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좌우 대칭이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패턴이 보이는 거죠.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수요 공급이 모두 만나는 균형 가격의 성격이 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방식이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법이고,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여기는 수익 환원법이죠. 일단 가격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비교 방식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그것도 비교 방식으로 집어는 넣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6개 방법 얘기하고 따로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요거는 비교 방식의 이제 법령상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적산법이 되고요. 여기서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사비.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분석법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면 되고, 공식으로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공식까지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공식들은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적산법 공식만 하나 추가로 하시면 돼요. 원가법은 적산가액, 시산가액이 적산가액이죠. 여기서는 비준가액, 요 용어들이 익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익가액, 그 다음에 여기는 적산임료죠. 적산임료. 여기는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임료. 이 용어 자체를 묻는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를. 용어 자체를 보니까 이 정도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식이 있죠. 이렇게 식을 또 물어요. 식을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또는 물기경 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뭐 이렇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을 말로 풀어서 이렇게 정의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하죠. 자, 요거를 이제 빼야 되는데 더하여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출제했다니까요. 출제를 여기 공제하여 또는 차감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산하여 이러면은 틀리는 거죠. 그렇게 이 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 이것도 그렇게 물었어요.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후에 뭐를 더해야 돼요? 필요재경비를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가 하면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후 사정보정 등을 하여 이러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사정보정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례 가격을 구한 후에 수정 작업을 해야 되죠. 그게 사시지계잖아요. 사시지계. 이 사정보정은 여기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나 기타 요인 비교. 이건 뭐 잘 얘기 안 하니까 이것들은 사시지계 위주로 사례 선택 기준과 여기에 대한 이론 정리. 여기서도 요거 이론 정리, 요거 이론 정리. 요거는 그냥 이론 정리까지 하기보다는 뭐 공식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수익가액은 이거 비준임료는 똑같죠. 공식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은 요 자리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들어가요.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 여기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들어갈 때는 사정보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보정이 없이 표시지계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지계 하고 끝나고 여기 면적 비교도 없죠. 기타 요인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 방식이고요.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뭘 하는 거예요? 환원율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순수익에 대해서 이론 정리, 환원율에 대해서 이론 정리. 이렇게 하면 이제 3방식의 이론들이 다 항목별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항목별로. 자, 그렇게 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320쪽 1번이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감정평가 방식에는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의 3방식이 있으며 그중 비교방식이 가장 중추적이다. 비교방식이 가장 많죠. 맞고요. 그 다음에 비교방식에 의한 가격은 균형가격의 성격을 가지나 아까 비교방식은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니까 균형가격의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그 특성상 공급자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측면이 강할까요? 수요자 경쟁 측면이 강할까요? 수요자 측면, 그 경쟁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격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급자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 방식은 수요 측면에서 효용 가격과의 관계를 파악하므로 수요자 가격의 성격을 띈다.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은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수요자 측면일까를 생각을 이제 처음 해봤을 때는 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익 방식의 취지가 뭐예요? 수익 방식의 취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보고 평가를 하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건물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건물 만들 때 들어간 비용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죠, 사실. 아무리 돈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다 해도 그 지역 상권이 죽어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얻는 임대료 수입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5번에 원가 방식은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 원가에서 파악해야 할 감가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공제하여. 공제하여 해야 되는데 가산하여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예, 공제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원가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원가법은. 근데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를 감안하여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맞죠? 이렇게 뜻을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감안하여 했잖아요. 이거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를 감안하여 이럴 때는 그냥 맞는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공식을 여기에다가 곱해서 필요 재경비를 뺀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필요 재경비는 더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곱해서 사정 보정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고 예, 필요 재경비를 더한다 해야 이제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냥 문장으로 풀어서 지문을 만드니까 이런 거를 틀리면은 공부는 진짜 안 한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뭐 어디 이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어 뜻을 묻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2번은 여러분 보셔도 되죠. 3번을 보시면 이제 재조달 원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이론 정리해요. 재조달 원가죠. 자, 여기서부터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요 이제 이론 정리해요. 재조달 원가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재조달 원가. 하나는 뭐예요? 재조달 원가의 뜻.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물으면.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신축 시점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축 시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현재 시점 해도 안 돼요. 기준 시점.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다음에 여기 원가의 의미가 그 건물 짓는 데 들어간 직접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접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윤까지 포함된 원가 개념, 이 재조달 원가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원가란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언뜻 들으면은 재조달 원가, 그럼 원가 하면 정말 원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까지 고려해서 이윤까지 고려해서 그게 바로 도급방식 기준의 의미죠. 도급방식 기준. 이 도급이 뭐라 그랬어요? 도급이 민법의 14가지 계약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우리 시험에는 포함이 안 되는 뿐이에요. 민법에 14가지 계약 유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개가 시험 범위죠. 아닌가요? 시험 범위가 뭔지도 이제 아직 시험 지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심각한데. 이 세 가지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또 있나? 증여. 증여는 그냥 나오는 거지 시험 범위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아닌가요? 증여가 이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저기 뭐냐 세법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아무튼 도급방식 기준의 의미는 14가지 계약 유형 중에서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걸 말해요. 일의 완성. 그러니까 뭐뭐 해주세요 이거요. 뭐 해주세요. 그 일의 완성이에요. 그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가구를 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 건물 지을 때는 건축업자가 수급인이 되는 거고 건축주가 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업자가 자기 건물 지을 때 자랑하듯이 야 이거 괜찮지? 나 이거 2억 들여 지었어. 그래서 옆에서 야 나도 2억 줄 테니까 지어줄래? 이러면은 지어줄까요? 안 지어주겠죠. 그 2억에는 이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 지었는 거를 건축업자가 지었는 거를 평가할 때 2억으로 평가하면 기분 나쁘겠죠. 뭔 뜻이 아시겠어요? 건축업자가 자기가 2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누가 2억으로 평가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2억에 지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윤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은 뭐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포함해서. 그게 도급방식 기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에서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있죠.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거는 기능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또는 효용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 놨을 때는 뒤에 감가 수정을 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야 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대체 원가를 여기 사용할 때는 기능적으로는 똑같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는 이미 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고려해야 돼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고요. 여기 대체 원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복제 원가를 계산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이렇게 구별. 그래서 3번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치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 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래된 것은 재조달 원가 구하기 쉽지 않다 그랬죠.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신건축물은 재생산 원가, 이게 복제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재조달 원가 중 복제 원가 또는 복조 원가는 새로운 동일 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 맞고요.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으로서 그 대상 물건의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나타냅니다. 이 적산 가격 또는 적산 가격이죠. 재조달 원가보다 얘가 높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재조달 원가에 빼는 작업만 있잖아요. 더하는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클 수가 없어요. 얘가 최대한이 되는 거죠.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조달 원가 산정 시 부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의미이다. 부대 비용을 고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의 재조달 원가는 원칙적으로 최유효용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계산 문제는 그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묻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물을 때는 키 포인트가 바로 연면적 구하는 연면적. 연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때 뭐가 포함돼야 돼요? 개발업체 이윤까지 다 포함돼야 되고, 근데 그게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에요. 준공 당시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언제 당시로 해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해요, 기준 시점. 근데 준공 당시 건축비 지수가 100이라고 할 때 기준 시점 현재는 130이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 총계 3억 원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요. 요 100분의 130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125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312 나오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감가, 삼각 감가 수정. 자,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